제 꿈은 현모양처였어요. 더 정확히는 하루빨리 시집을 가는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딸 자식은 공부시키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지닌 전형적인 옛날 시골 분들이셨어요. 그저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의 하녀처럼 지내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얼른 취직해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라 잔소리하셨죠. 사실 이런 건 저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괴로웠던 건 바로 아버지의 술주정이었죠. 술, 어서 술 가져와. 집에 남아있는 술이 없어요. 뭐? 술이 없어? 그럼 나가서 사오면 되잖아. 슈퍼 아줌마가 지난달 외상값도 안 갚았다고 이번엔 외상 절대 안 해줄 거래요. 돈 없으면 술 못 사요, 아버지. 외상을 안 해주면 훔쳐서라도 가져와. 아버지는 집 밖에 있을 땐 도박장에 계셨고 집 안에 있을 땐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술에 취하지 않은 또렷한 정신으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술만 마셨다 하면 폭언에 폭행까지 일삼는 아버지 때문에 제 유년 시절은 항상 암울했죠. 어머니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런 아버지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술상을 차려다 바치셨으니까요. 엄마,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욕하면서 온 집안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는데 왜 자꾸 술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밖에만 나갔다 하면 그놈의 도박 때문에 온 집안 생활비를 다 거덜내고 들어오는데 차라리 집안에 가만히 틀어박혀 앉아서 술만 퍼마시는 게 낫지.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거 싫어요. 이 술 아버지 안 드리면 안 돼요? 기집애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참말 말고 어서 아버지한테 술상 차려드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집안일에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그리고 아버지의 술주정까지 그야말로 집은 저에게 족쇄이자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이런 제가 이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집을 가는 것뿐이었어요.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전 이 집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절 건들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다른 친구들은 모두 20살이 되면 대학에 입학해 미팅을 하며 즐겁게 캠퍼스 라이프를 지낼 생각을 할 때 전 그렇게 결혼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한 작은 금속 공장에 격리로 취직했어요. 말이 격리지 사무실 청소에 공장 사람들 점심도 직접 차려야 했고 일손이 부족하면 직접 제조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비록 쥐꼬리 같은 월급에 나이도 어리다고 많이 무시받았지만 집에서 아버지 술주정에 시달리는 거에 비하면 천국이 따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직원 중 하나였던 저보다 5살 많은 오빠가 뜬금없이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너 오늘 일 끝나고 뭐해? 왜요? 그냥 궁금해서. 약속 있는데요? 아, 남자친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는 거고? 네. 다행이네. 뭐가요? 내일은? 내일도 일 끝나고 약속 있어? 아니요. 그럼 나랑 저녁이나 먹자. 일하는 동안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눈빛이나 괜히 바쁘지도 않은데 제조 작업 쪽으로 절 불러 안 쳐다놓고 일을 시키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낌새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 오빠 지금 나한테 관심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데이트 신청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놀랐죠. 오빠의 데이트 신청에 저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크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와 결혼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았어요. 전 그렇게 오빠와 몇 번의 데이트 끝에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아니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오빠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이 의미가 없었죠. 만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오빠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랑 결혼하자. 뭐라고? 오빠는 기울이던 술잔에 사례가 들려 한참을 콜록이다 말했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진심인데? 아니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결혼이야 결혼이? 나 오빠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 만났어. 아니 너는 그래 뭐 나이는 그렇다 치고 결혼할 돈은 있고? 꼭 시골 올릴 필요는 없잖아. 집은 지금 오빠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서 같이 시작하면 되고. 제 말에 오빠는 꽤 생각이 많아 보였죠. 사실 오빠도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없이 홀할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죠. 그러다 저를 만나기 2년 전 키워주신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한참 후 오빠는 입을 열었어요. 그래, 어차피 나도 가족 하나 없이 살던 외로운 사람이고 네가 화려한 결혼식도 넓고 좋은 집도 필요 없이 나랑만 살아도 좋다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오빠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인지 아님 식도 안 올린 채 함께 살아서 그런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또 다른 연애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뭐야? 임신 테스트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하는 건데? 2줄이면 임신이야. 이거 2줄이잖아. 그럼 응, 나 임신했어.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벙쪄 있었어요. 그리곤 이내 큰 한숨을 쉬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적어도 남편이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어떡하냐? 어떡하냐니? 뭐가? 우리 둘이 살기에도 빠듯한데 애를 어떻게 키워? 그 애 꼭 낳아야겠냐? 오빠 미쳤어? 우리 애야. 우리가 결혼해서 가진 애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막막해서 그렇지 막막해서. 나 이 애 무조건 낳을 거야. 오빠가 뭐라고 해도 낳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말에 저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 남자는 한 가정을 책임질 정도의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한 번도 육아에 참여한 적이 없었죠. 그저 2시간마다 깨서 우는 신생아를 보며 시끄러우니 안 보이는 곳에 데리고 나가라고 닥달할 뿐이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가장으로서 우리 세 식구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고 아이의 기저귀나 분유 한번 직접 사온 적도 없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져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싸우는 날이 잦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술 마시잖아. 당장 내일 애기 써야 할 기저귀도 모자란데 그게 입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내가 낳지 말자 했잖아. 지가 낳아놓고 난리야. 뭐? 오빠가 적어도 가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책임감 없게 행동하면 안 되지. 뭐? 책임감? 결혼도 네가 먼저 하자고 해서 했고 애도 네가 낳고 싶다 해서 낳았잖아.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데?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머리를 한 방 세게 치고 간 느낌이었어요.
그저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나 좋다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결혼했더니 어릴 때 그 지옥이 다시 펼쳐진 기분이었죠. 아, 내가 큰 실수했구나.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살면 난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몰라도 제 아이만큼은 그런 집안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뭐? 우리 이혼해.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오빠 꼴을 봐. 얼마 전부터는 일도 안 나가고 계속 집안에서 술만 마셔댔잖아. 난 이런 환경에서 절대 우리 애 안 키워. 절대 나처럼 크게 안 할 거라고. 네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오빠 가져오는 생활비도 없잖아. 차라리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 혼자 애 키우는 게 더 나을 지경인데 뭔들 못하겠어? 양육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아빠 노릇하라고 하지도 않을게. 그냥 나랑 우리 수철이 원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깨끗이 사라져줄 테니까 이혼만 해줘.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오히려 다행스러워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괘씸했지만 괜히 붙잡고 늘어져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느니 하루빨리 이 사람과 헤어져 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제겐 더 급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계단 청소, 식당 주방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늘 빠듯한 형편에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제 아들 수철이었기 때문이죠. 수철이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유달리 머리가 좋았어요. 말도 빨리 트고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이미 두 돌에 혼자서 한글과 알파벳을 깨우쳐서 읽고 다녔죠. 제 뱃속에서 나왔지만 정말 신기했죠.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특별한 수철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힘을 내야 했어요. 일이 고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저는 늘 수철이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수철이를 맡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지금 수철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친구와 잘 놀다가 갑자기 픽 쓰러졌는데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당장 갈게요. 병원이 어디죠?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니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정신없이 뛰어간 병원에서 들은 아이의 병명은 선천성 심장병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나 아이아빠 둘 다 심장병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선천성 심장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검사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잘 봐주세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심장병이 없으시더라도 선천성 심장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태아 발달 과정에서 심장의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 심장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예측할 수 없는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수철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일단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병이 왜 생겼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생활하게 됐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병원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야, 수철아. 수철이 몸이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만 잠시 머무르는 거야. 병원에 가면 큰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짐을 싸는 도중 아이는 무섭다며 울먹이더라고요. 자꾸 여린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날까.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철아,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니야. 병원 편의점에 얼마나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있는데. 우리 꼭 하루에 한 개씩 거기 있는 아이스크림 다 먹어보고 오자. 정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엄마. 또 병원 공원이 얼마나 예쁜데? 지금쯤이면 색색깔 예쁜 꽃들도 활짝 피었겠다. 엄마랑 산책도 하면서 꽃 구경도 하고 그러자. 공원 산책하는 날에는 엄마가 김밥 싸갈게. 우리끼리 소풍 가는 거야? 어때? 괜찮지? 우와, 신난다. 제 말에 금세 환한 얼굴로 잔뜩 기대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심장을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꼭 아이의 병을 고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다짐과는 다르게 아이의 병을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각종 검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철이의 심장병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죠. 엄마, 나는 언제 병원에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수철이 심장 튼튼해지면 나갈 수 있지? 얼른 심장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병원에 있는 거 많이 힘들어?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보고 싶고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딱 10번만 더 자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주사 맞는 거 너무 무서워요. 아파요. 엄마가 우리 수철이 주사 맞을 때 아프지 말라고 마법 걸어줄게. 우리 수철이 주사 맞을 때 아프지 말아라. 얍. 이제 내일부터 주사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정말요? 그럼 만약에 마법이 살짝 풀려서 아프더라도 엄마 손을 꼭 잡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일 주사 맞을 때 손 꼭 잡아주기로 약속? 약속? 아이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아파하는 아이를 보는 것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대신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수백 번도 더 했죠. 그렇게 병원에서의 시간이 1년이 넘어간 어느 무렵에 의사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 치료에도 전혀 차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식밖에는 답이 없는 듯 싶네요. 이식이라면 심장 이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기증자가 당장 내일 나타날지 내년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 수철이는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철이를 기증받는 순서 1순위에 올려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식만이 답이라는 의사의 말에 그렇게 저는 기약 없이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 다른 이의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희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죠. 그러던 중 병실에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던 때였어요.
수철이의 담당 간호사님이 상기된 얼굴로 급하게 달려오셨죠. 어머니, 됐어요. 네? 됐다니, 무슨, 혹시, 네,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수철이 오늘 수술 받을 거예요. 정말요? 그게 정말이에요, 선생님?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어린 뇌수 환자가 발생해 수철이가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제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수철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은 마음이 약해질까봐 절대 아이 앞에서는 물론 뒤에서도 몰래 눈물 한 방울 훔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눌러왔던 눈물은 둑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수철이는 심장 이식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다시 평범한 또래 아이들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간 수철이를 보며 심장을 내어준 기증자에게 셀 수 없이 고맙다며 되뇌었어요. 늘 밤마다 기증자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제 하루 일과 중 하나였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항상 감사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워낙 어릴 때 많이 아파서였는지 수철이는 일찍 철이 들어 제법 점잖은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원래도 머리가 좋았는데 저를 닮아 성실한 구석이 있어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턴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죠. 워낙 어릴 적부터 약하게 태어나 병원 신세를 많이 졌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수철이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이 아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자라주니 항상 감사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짠했어요. 수철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지인으로부터 한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한 부잣집에서 가정부를 구하고 있어. 회장님 댁인데 일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 집안일이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워낙 좋은 집이라 일하기도 편할 거야. 부잣집 가정부? 월급도 괜찮고 식사도 제공해준다더라. 회장님은 바쁘고 집에는 주로 사모님이랑 아들이 있는 날이 많대. 식사 챙겨주고 청소 같은 기본적인 일만 하면 된다고 들었어. 회장님 댁이라면 사람 많고 까다롭지는 않을까? 아니야, 생각보다 조용한 집이야. 게다가 사모님도 까탈스럽지 않으시고 그 집 아들도 워낙 착해서 가정부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래. 그냥 깔끔하고 성실한 사람을 원한다고 했어.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할까? 너만 괜찮다면 바로라도 얘기할 수 있어. 회장님 댁에서 빨리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하더라고. 제안받은 일은 한 부잣집 회장님 댁에 가정부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일을 해왔지만 가정부 일은 처음이라 조금 망설여졌지만 적지 않은 보수에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곧 수험생이 될 수철이를 위해 뭐든 해야 했거든요. 지인 말대로 부잣집 사모님은 크게 까탈스럽지 않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청주댁, 방금 내 드레스룸 청소했어? 예, 사모님.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데라도 있을까요? 아니, 너무 깨끗하고 옷들도 어쩜 그렇게 정갈하게 잘 개어서 정리했는지. 고마워. 아닙니다. 그게 제 일인걸요. 언제든 시키실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청주댁은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 다 해줘서 시킬 게 없어. 나 서재에서 잠깐 책 좀 보고 있을 테니까 회장님 들어오시면 알려줘. 이 사모님, 자주 드시는 홍차 우려서 올려드릴까요? 이것 봐. 역시 청주댁은 척하면 척. 시킬 게 없다니까. 혹시나 제 살림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사모님은 저를 청주댁이라 부르며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수철이보다 한 살 어린 사모님의 아들 서른군도
굉장히 순하고 예의 바른 성품을 지니고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서른군. 오늘은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했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역국은 무슨 날이라 끓이신 거예요? 서른군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날이 건조하니까 몸에 좋은 걸 먹이라고 하셔서요. 미역국이 몸에 좋잖아요. 항상 저희를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럴 것까지야.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사실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훨씬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힘이 나네요. 오늘도 많이 먹고 학교 다녀와요. 김치도 같이 줄까요? 네, 김치 없으면 섭섭하죠. 그렇게 저는 매일 인자하신 사모님과 예의 바르고 따뜻한 서른군을 보살피며 꽤나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일을 한 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은 데다 이 집 식구들의 생활 패턴도 파악이 되어 꽤나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다 아들 수철이는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생활과 자랑스러운 아들까지.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풍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참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중에 사모님이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를 따로 불러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기에 어쩐 일인지 대뜸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청주댁 아들이 혹시 일대고등학교 다니는 정수철이야? 아, 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의 입에서 뜬금없이 수철이 이름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등에 힘이 들어가며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 저번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 내 친구 기억나지? 걔 딸도 그 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학부모 상담 때 그 학교에서 청주댁이 아들이랑 같이 있는 걸 봤나 봐. 아, 그러셨군요. 자기 아들 엄청 유명하다며. 입학한 이후부터 지금 2학년 올라갈 때까지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며? 아, 애가 누굴 닮았는지 조금 유별난 구석이 있어서 곧잘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한참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던 사모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부탁이 있는데 수철이한테 우리 서른이 과외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제안에 저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습니다. 아, 예? 저희 수철이가요? 아, 안 됩니다, 사모님. 아, 왜? 과외비는 넉넉히 쳐줄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아, 혹시 수철이 공부 방해될까봐 그래? 최대한 수철이 공부 방해 안 되게 시간도 수철이가 편한 시간대에 맞춰서 과외 받도록 할게. 그게 아니라 저희 수철이는 한 번도 학원 수업이나 과외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아, 이런 애가 어떻게 남을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지. 우리 서른이한테도 그 비법 좀 알려주면 안 돼? 아니, 난다긴다 하는 비싼 과외 선생님들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데 왜 하필 수철이한테 과외를 받으시려고 하세요? 수철이는 저 혼자 공부할 줄만 알았지 남을 가르쳐 본 적도 없는 애라 아무 도움도 안 될 텐데요. 한동안 너무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애가 혼자 공부하는 힘을 잃은 것 같아. 수철이 같은 애가 옆에서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다 보니까 부담 없이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정주댁 부탁해. 딱 한 번만 해보고 수철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땐 안 잡을게. 딱 한 번만 해줘라. 알겠어요. 그럼 집에 가서 수철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유, 고마워 정주댁.
정말 고마워. 결국 사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수철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수철아, 엄마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사모님께서 네가 아들 과외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 제 말에 수철이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에? 제가요? 그래, 엄마도 깜짝 놀랐어.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너는 학원이나 과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앤데 남을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했거든. 그러니까요. 전 남한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무슨 과외 선생이에요. 근데 사모님 말씀이 서른이가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는 힘을 잃은 것 같대. 너처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근데 엄마, 저는 과외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사모님께서 딱 한 번만 시켜보자고 하셨어. 네가 부담 느끼면 안 해도 된다고 하셨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뭐 그냥 그 집 아들이랑 공부하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 너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네가 평소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엄마가 강요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제 말에 수철이는 잠시 더 고민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말로 제가 도움이 될까요? 엄마는 우리 수철이가 정말 대견해. 서른이도 분명 너한테서 많은 걸 배울 거야. 그렇게 해서 수철이의 첫 번째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철이가 오기로 한 날, 사모님은 직접 수철이에게 줄 간식들을 손수 만드셨어요. 아우, 사모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서른군이 먹을 간식이 필요한 거라면 제가 만들게요. 아니야, 귀한 손님이 오는데 내가 직접 대접해야지. 정말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간식을 준비하는 사모님의 모습은 사뭇 진지해 보였어요. 어딘지 살짝 긴장한 듯 보이기도 했죠. 저는 그 모습에 역시 가정부의 아들에게 과외를 맡긴다는 게 조금은 걱정스러우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수철이가 도착한 것이었죠. 저는 얼른 달려나가 인터폰으로 대문을 열어주었고 사모님도 서른군과 함께 나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서 계셨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교복을 입은 수철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수철이를 보자마자 사모님이 무릎을 꿇은 채 통곡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던 수철이는 그대로 굳어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서른군도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서른군의 물음에도 아무 대답 없이 온몸을 떨며 한참을 울던 사모님은 조용히 일어나 수철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곤 수철이의 손을 꼭 잡으셨죠. 너였구나.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수철이와 서른군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사모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크게 심호흡을 하신 뒤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떼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 사실 서른군은 외동아들이 아니었다고 해요. 바로 위에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죠. 첫째 아들이 8살이었던 때 사모님은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요. 여보세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혹시 이현준 군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 아들인데 무슨 일이시죠?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요?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와주셔야 해요. 손에서 전화기를 놓칠 뻔한 사모님은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히 운전기사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가셨다고 해요. 사모님은 가는 내내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누르며 혼자말로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우리 현준이 강한 아이잖아. 가벼운 사고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불안한 예감이 사모님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차가 병원을 향하는 동안 사모님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은 끝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이현준 군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현준이 괜찮은 거죠? 수술은 끝난 거죠?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현준이 금방 눈 뜨는 거죠? 내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장시간 산소 공급이 차단되었고 여러 차례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사요? 네. 현재로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 유지는 가능하지만 스스로 숨을 쉬거나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요. 내 아들이에요. 우리 현준이가 얼마나 씩씩한데 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고 사모님과 회장님은 아들의 장기 기증을 어렵게 결국 깊은 고민 끝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 아이의 일부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해요. 이 아이의 장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현준이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사모님과 회장님의 품을 떠났지만 심장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기적처럼 수철이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사모님의 말을 들은 전 너무 놀라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우리 현준이의 심장을 가진 아이를. 하지만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고 있는데 저희 수철이가 아드님의 심장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래서 나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 재단을 통해 병원과 연계해서 계속 알아봤어. 내 아이의 심장을 가진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든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설마 그동안 계속? 그래. 솔직히 병원에서도 쉽게 정보를 주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포기할 수 있었겠어? 기증한 심장이 어디선가 살아서 뛰고 있다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 그럼 병원에서 정보를 주었나요? 아니,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어. 하지만 의료진 중에 한 사람이 내 간절한 마음을 알고 단서를 조금씩 흘려주었지.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청주댁 아들이란 걸 알게 됐어.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 수철이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병원에서 전해들은 정보와 청주댁 아이의 나이,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시기를 대조해보니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희 수철이를 일부러 과외 핑계로 이 집에 부르신 거군요. 미안해, 청주댁. 난 청주댁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인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유 때문이었어. 꼭 한 번만 만나고 싶었어. 내 아들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모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밝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현준이가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자랐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 사모님의 말을 들은 수철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고는 물었어요. 그럼 제 심장이 원래 사모님 아드님의 것이었어요? 그래. 그리고 난 정말 다행이야. 그 심장이 네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뛰고 있다는 게. 수철아,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구나. 사모님의 말에 지난날 수철이가 병원에 실려가고서부터 수많은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며 살아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힘들었던 그 시기를 끝마칠 수 있게 도와준 은인이 누군지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감사해요. 전 사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았네요. 이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수철이는 사모님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심장을 준 사모님의 큰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수철이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현준이에게도 최고의 보답일 거야. 수철이는 사모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희는 함께 기적을 나누었다는 유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수철이는 사모님이 처음에 제안했던 대로 서른이의 과외를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둘이 나이대도 비슷한지라 통하는 게 많은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비밀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형제처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수철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른이의 과외가 끝난 뒤 사모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며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수철이는 사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죠. 저녁을 먹는 도중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셨어요. 수철이는 꿈이 뭐니? 워낙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 같은 거려나? 사모님의 물음에 수철이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네, 의사요. 수철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라 많이 의외였어요. 워낙 알아서 잘 해내는 아이라 딱히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질렸을 법도 한데 의사가 되고 싶다니 그야말로 놀라울 뿐이었죠. 왜 의사가 되고 싶은 건데? 엄마는 네가 어린 시절을 병원에서 보내서 그쪽으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사실 그래서 의사를 꿈꾸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병원에서 지낸 기억 때문에. 병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던 녀석이 왜. 어릴 때는 정말 싫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만 바라보고 친구들이랑 뛰어놀지도 못하고 엄마가 걱정하는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엄마는 네가 절대 병원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병원에서 저를 살려준 의사 선생님들 덕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심장이요. 현준이의 심장? 네. 누군가가 저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나눠줬고 그 덕분에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철이의 말을 듣던 사모님은 울컥하신 듯 눈가가 빨개지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네, 특히 심장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아들 수철이의 말을 들은 제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왔어요. 일찍 철이 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잘 컸으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우리 수철이가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질 줄이야. 엄마는 그냥 네가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했는데. 엄마, 저 이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까 엄마한테도 꼭 보답하고 싶어요. 수철이의 말을 가만히 듣던 사모님은 물끄러미 수철이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수철이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청주댁, 괜찮다면 내가 수철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우리 수철이가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믿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수철이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할게. 학비도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줘. 갑작스런 사모님의 제안에 저는 두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그럴 순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아요. 청주댁, 이건 호의가 아니라 나한테도 중요한 일이야. 내 아들의 심장을 가진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말하는 사모님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사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뿐이었죠. 그날 이후 수철이는 본격적으로 의사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른이도 그런 그를 응원했고 두 아이는 서로 격려하며 공부했죠. 게다가 수철이는 사모님 덕분에 처음으로 비싼 과외와 학원 수업을 받으며 부잣집 아이들 못지않은 환경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수철이의 성적은 날마다 고공행진이었고 부동의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뒤 어느 날이었어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지 않겠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수철이었어요. 오늘은 서른군에 과외가 있는 날도 아닌데 어쩐 일인가 하여 문을 열어줬죠. 수철이가 왔다는 소식에 위층에 있던 사모님과 서른군도 나왔어요. 곧 현관문이 열리고 살짝 상기된 표정의 수철이가 들어왔죠. 엄마, 사모님, 수철아,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저 합격했어요. 수철이의 말에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사모님도 두 눈이 동그래진 채 두 손으로 입을 가리셨죠. 정말이니? 정말이야? 네, 사모님. 저 의대 합격했어요. 수철아, 정말 대단하다. 해냈구나.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사모님이 지원해주시고 믿어주셔서 저 그 믿음 저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아니야. 이건 네 노력으로 해낸 거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다 봤어. 옆에 있던 서른군은 수철이를 와라 껴안았어요. 난 형이 해낼 줄 알았어. 역시 우리 형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다들 모두 친가족의 일처럼 기뻐해주니 너무 감사한 마음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은 뒤 말했어요. 사모님, 오늘은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우리 아들 의대 가면 소 한 마리 잡겠다고 했는데 당장은 못 잡아도 제가 솜씨발이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은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맞아. 우리 오늘 제대로 축하하자. 그렇게 그날 회장님 댁에서는 수철이의 합격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남들 부럽지 않은 아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었죠. 그리고 그 순간 하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수철이의 합격 파티가 끝난 뒤 수철이는 서론금 방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가고 적막한 거실에 저와 사모님 단둘만 남아 있었죠. 사모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려 제게 건넸어요. 청주댁,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까 좀 솔직하게 말해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수철이 의대도 합격했겠다. 솔직히 속으로 이제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숙제 끝났다 싶지 않아? 솔직히, 네, 맞아요. 전 그냥 이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동안 참 많이 애썼어. 네,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면서 어떻게든 남들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던 아이를 지켜보면서도 괜찮아. 이 아이만 잘 되면 다 보상받을 거야 라고 수없이 되뇌었죠.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찻잔을 내려놓고 손을 마주 잡아주셨어요. 그 마음 나도 잘 알아. 나도 같은 부모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겠죠? 현준이 떠나보내고 나서 처음엔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어.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끔찍한 일이더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이라는 게 더 실감나서 더 힘들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땐 그냥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미안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지 뭐야. 현준이가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의 심장이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희망이 생겼어. 그래서 그 아이를 찾고 싶으셨던 거군요. 맞아. 처음에 미친 사람처럼 병원과 재단을 뒤졌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하필이면 그 아이가 내 집에서 일하는 청주댁의 아들이었다는 거지. 그러게요. 어쩌면 이게 운명 같기도 해요. 제 말에 사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 맞아. 난 그렇게 믿어.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수철이에게 심장을 준 기증자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듯이 남모르게 속으로 작은 기도를 했어요. 당신의 심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후 수철이가 의대에 진학한 뒤 얼마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수철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저 병원에서 첫 실습을 하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수철이를 바라봤어요. 벌써? 네가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을 보게 되는 거야? 네, 물론 지금은 배우는 단계지만 그래도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수철이는 조용히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어요. 제가 받은 이 심장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수철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럼 올 거야. 네가 받은 생명이 또 다른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엄마도 계속 기도할게. 수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당신의 심장은 세상을 살리는 의사가 될 겁니다.